1950년 6.25 전쟁 당시 경남 진주에서 입대한 대한민국 국군 소위가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난 2018년 그 아들이 북한군 중장이 되어 김정은을 직접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중장은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아버지의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리태준입니다.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참모부 중장으로 33년을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2017년 가을 평양 모란봉구역 통일거리. 제가 살던 곳은 북한 최고급 관사 지역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인민군 제복을 입고 참모부로 출근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충성. 낮 동안 저는 누구보다 충직한 당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깊은 밤, 저는 서재 책장 뒤에 숨겨둔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원래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소위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경남 진주에서 입대하신 아버지는 전쟁 중 북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되어 북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1970년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아버지는 본래 남쪽 사람이었다. 너는 대한민국 국군의 아들이야. 이 비밀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날 이후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당의 군인, 속으로는 대한민국 국군의 아들. 승진할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의 조국을 적으로 삼고 있는 건가?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제 아내 영란이와 두 아들 준혁이, 준영이를 위해서라도 이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제 출신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은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2017년 가을 저는 중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좌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1951년 1월. 오늘도 고향 생각이 난다. 진주 남강변이 보고 싶다.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 후 제가 가족 전체와 목숨을 걸고 탈출하게 될 거라는 걸. 2018년 3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양 참모부 작전실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빨간 봉인이 찍힌 서류가 배포됐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동시다발 타격 작전 마이너스 작전명 천지개벽.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을 동시에 미사일로 타격한다는 계획. 예상 민간인 사망자 수를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최소 50만 명. 6.25 전쟁 때도 없었던 규모의 학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이 작전의 세부 계획 책임자로 지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손으로 50만 명을 죽이는 계획을 짜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하나? 아버지의 조국을 내 손으로 공격한다고? 그날 밤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1952년 6월. 오늘 전투에서 국군 부대와 마주쳤다. 총을 겨눠야 했지만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전쟁인가? 아버지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더한 짓을 하려 합니다. 수십만 명을 죽이는 계획을 짜야 했으니까요. 저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좌표 검증이 필요합니다. 라며 보고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상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리 중장 동지, 혹시 동지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 보위부에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의 의심을 받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면 나는 학살자가 된다.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조국을 내 손으로 파괴하는 거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두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에게 닥친 일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전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건넨 서류를 뜯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치범 가족 수용소 이송 통지서. 이름 리준혁. 제목 반동 영상물 시청. 이송지 요덕 정치범 수용소. 이송일 2018년 11월 20일 3일 후. 우리 큰아들이 수용소로 간다고요? 29살 아들이?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아드님이 연구소에서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가 직접 위원장 동지께. 중장 동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계급이나 신분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중장이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요원들이 돌아간 후 아내는 기절했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3일. 단 3일 후면 제 아들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요덕 수용소는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곳입니다. 평균 수명이 3년입니다. 그날 밤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들은 의연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밤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뇌물? 소용없습니다. 탄원? 오히려 저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답이 없다. 이 나라를 떠나는 수밖에.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북한 참모부 중장이 가족을 데리고 탈출한다고요? 들키면 온 가족이 공개 처형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영란아, 우리 도망가자. 남한으로 가는 거야. 당신 정신 나갔어요? 내가 중장이어서 더 가능해. 72시간 안에 계획을 세울게. 믿어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단 72시간 안에 불가능한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새벽 5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시간까지 정확히 72시간. 저는 33년 군 생활의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참모부 작전국에서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참모부 명령서. 리태준 중장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지역을 시찰한다. 가족 동반 허가. 공문서 위조입니다. 들키면 즉시 총살.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운전병 박 상사와 경호원 최 중사를 불렀습니다. 10년 넘게 저를 모신 부하들이지만 북한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남쪽으로 가려고 한다. 너희도 함께 가지 않겠나?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중장 동지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주면 달러 3만 불씩 금 100냥씩 주마.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이미 보위부 감시 대상. 어떻게 데려가야 할지 고민하다 저는 또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정치범 호송 명령서. 리준혁을 국경지역 시찰 보조 인력으로 임시 차출함.
호송 책임자 리태준 중장. 더 위험한 위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하루 종일 짐을 쌌습니다. 달러 8만 불을 속옷과 점퍼 안감에 숨겼습니다. 금 500냥을 작은 주머니에 나눠 담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출발 전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북한을 떠난다. 실패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래도 가겠나? 당신을 믿어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 거다. 11월 19일 오전 8시 우리는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하면서 뒤돌아 봤습니다. 33년을 살았던 평양이 멀어져 갔습니다. 함경북도까지는 10시간.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1월 19일 오후 6시 함경북도 온성군 도착. 국경까지 20km. 먼저 경비대 사령부에 위조 명령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국경을 둘러보겠네. 경비대장은 의아해했지만 중장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폭 50m, 11월 강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철조망 초소에서 경비병이 나왔습니다. 나는 참모부 리태준 중장이다. 야간 경비 점검 중이네. 저는 경비병들을 철조망 뒤쪽으로 배치시켰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철조망을 자르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물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평양에서 파견된 보위부 추격조였습니다. 리태준 중장. 즉각 올라오시오. 사격 준비. 타타타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 위로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엎드려요. 우리는 물속에 몸을 숨겼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장 동지, 제가 맡겠습니다. 박 상사가 몸으로 우리를 가렸습니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으악! 빨리 가십시오.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강 반대편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조선족 브로커가 손전등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박 상사와 최 중사가 마지막 힘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살았어요. 그래 살았다. 저는 가족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에 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도착 첫날 우리는 영길시 조선족 민가에 숨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브로커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북한에서 군 고위급 탈북자 체포 요청이 들어왔대요. 연변 지역 전체에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북한이 중국 공안에 연락한 겁니다. 지금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단 심양으로 가요.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심양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공안들이 수색하고 있어요. 베이징으로 가야 해요. 심양에서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천진으로, 다시 베이징으로. 3개월 동안 7번이나 은신처를 옮겼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베이징 아파트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문 열어. 공안이다. 우리는 비상탈출구로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도망쳤습니다. 한겨울 밤 영하 10도 옥상에서 3시간을 숨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북한 보위부 추격조였습니다. 텐진 여관 앞에서
북한말을 하는 수상한 남자 3명을 봤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추격 조직이에요. 탈북자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가요. 우리는 여관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붙잡혔을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3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졌고 아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2019년 2월 브로커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남쪽 루트는 위험해요. 몽골로 가는 게 어때요? 위험하지만 성공률이 높아요. 몽골 루트. 고비 사막을 넘어서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 한겨울 사막 횡단이 문제였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몽골로 갑시다. 2019년 2월 말 내몽골 자치구 도착. 몽골 국경까지 200km. 그 사이에 고비 사막이 있었습니다. 2월 고비 사막은 영하 30도예요. 48시간 안에 건너야 해요. 화물 트럭이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큰 나무 상자 안에 숨었습니다. 가로 2m, 세로 1.5m. 6명이 들어가니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검문소 3군데를 지나가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상자 안은 깜깜했습니다. 1시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중국 공안이 짐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우리가 숨은 상자 바로 옆.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행히 공안은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새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사막에 들어서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상자 안은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점점 손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10시간쯤 지났을 때 차남 준영이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준영아, 정신 차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차를 세워야 해요. 애가 죽어갑니다. 안 돼요. 국경까지 6시간만 더 버티세요. 우리는 옷을 벗어 준영이를 감싸고 체온으로 녹이려 했습니다. 48시간. 이틀 동안 그 상자에 갇혀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를 견뎠습니다. 다 왔어요. 울란바토르예요. 상자가 열렸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 대사관으로.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100m 앞에서 몽골 경찰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스타프, 패스포트. 우리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해요. 저는 준영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100m, 50m, 20m. 문 열어주세요. 탈북자입니다. 그 순간 대사관 정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살았다. 3개월 도망, 사막 횡단을 넘기고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우리 가족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몽골 대사관에서 2주 후 대한민국 여행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공항에서 국정원 조사를 받았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받는 조사였으니까요. 조사 후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본 것들이 충격이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고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자유롭게 찾아본다고요? 마트에 과일과 고기가 넘쳐난다고요? 아버지, 여기가 천국인가 봐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3개월 교육 후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자문위원 제안이 왔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준혁이는 서울대 물리학과에 재입학했고 준영이는 대한민국 육군에 지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19년 여름
국방부 도움으로 아버지의 고향 경남 진주를 찾았습니다. 남강변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6.25 참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리철수 소위 1950년 입대, 1951년 실종. 진주 국립묘지에 아버지 위패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위 리철수. 1925년생. 1950년 6.25 참전. 1951년 납북. 위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아버지의 조국에 제가 왔습니다. 그날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아들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북한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유는 정말로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는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